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팩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2월 27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전망,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파워블로거라고 아시죠? 최근 4차 산업혁명 도래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파워블로거인데요. 네이버 들어가시면 말리풍치 치시면 20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거느린 파워블로거가 있습니다. 국가혁신포럼 회장이신 정현태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예, 오늘 정현태 회장님 모시고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잠룡들이, 대선 주자급 잠룡들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김진태, 주호영 의원 등이 나서서 뛰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올드보이들이 중심이 돼서 나서고 있으면서 관심은 끌지언정 결국 흥행에는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세간에서 오르내리는 이 후보들이 지금 한 8분 정도 있죠. 그 중에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한 분, 한 분이 있고, 네. 나머지 7분은 선언을 하신 상태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세간의 천의 비판은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난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으로부터 많이 버림을 받았는데요. 네. 내년에 총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대선이 있으면서 미래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 혁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찾아와야 되는데 다시 친박 또는 비박, 낡은 어떤 투쟁의 프레임에 갇혀서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관심은 끌되 국민으로부터는 굉장히 식상하게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그 프레임으로 가면은 안 되겠죠.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후보군들이 있고요, 그죠? 예. 또 비박이라고 일컬어지는 후보들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는 지금 일반 국민들도 아는 것들은 황교안, 그리고 김진태 의원 등은 친박을 대표하는 후보 아니냐, 네.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분들을 밀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주호영 의원 등 같은 경우는 우리 비박의 입장에 서가지고 또 한편 또 전당대회에서 격돌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제가 민감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예를 들면은 만약 친박일 경우에는 영어의 몸으로 현재 교도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중이 되게 중요할 텐데, 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네. 또 관여할 것 같지 않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예,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사회자께서 예. 이 친박 비박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편의상 네. 저희도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8명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예, 예. 실질적으로 아직 이제 출마 선언을 안 한 분이 한 분이 있단 말이죠. 예, 예. 일단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세훈 의원 그렇습니다. 전 시장에. 예. 예, 예. 근데 다들 이제 1월 말 전후해서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오세훈 후보는 상당한 이제 지지도를 갖고 있었고 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주춤주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출마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게 저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예. 이 상황 변화가 온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 주호영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출마 선언을 먼저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오세훈 후보가 설 자리가 사실상 좀 어려워졌거든요. 예, 뭐 예.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은 아마 오세훈 후보는 아마 출마 선언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황교안, 홍준표라는 양강 구도가 그죠? 전체 선거판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면서 결국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속에서 3위는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 속에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가능성이 예. 뭐 없다고 봐야겠죠. 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출마 자체의 목적을 두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각각의 이제 한 명 한 명 좀 뜯어보면요. 네. 그 지금 이런 비판도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선은 좀 멀고요. 네. 총선도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미리부터 벌써 대권 주자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예. 뭐 당권 도전을 하면서 판을 어지럽히면 관리형 당 지도부 체제가 형성돼서 보수 통합이라는 당장의 어떤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이후에 그죠 총선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미리부터 대권과 당권이 결합돼 가지고 이게 복잡하게 그죠 네. 어수선해질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보수 통합이라는 현안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도 어려워지는 불임 지도부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이 김병준 비대위가 작년 6월 그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네. 이 들어서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사실상 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못 했거든요. 그렇죠. 실패했다고 보죠. 예. 그래서 말씀 다시 드리면은 예. 이 비대위는 비상대책 예. 기구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기존에 해오던 그 당대표 체제와는 다르게 비대위답게 어떤 이 결정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부분이 하나도 지금 정리된 게 없어요. 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대위에서 이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당대표의 출마 자격 요건이라든가 당대표가 되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등등을 사전에 공고를 하면서 그걸 밝혀줬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것도 없이 먼저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네. 전혀 뜻밖의 이제 일들이 발생한 거죠. 예, 예. 그래서 비대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네.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오는 과정을 좀 이렇게 보면은 네. 그 당협위원장 79명 교체하는 데 있어서 예, 예. 현역 의원들 지역구 21명을 교체를 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9개 지역은 또 교체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당에서 그걸 발표를 하고 하지를 못했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그 말이 안 되죠. 예.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 출마를 했는데 그쪽 사람을 빼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다 저걸 하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덜러리 선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칙도 없고 제대로 되지 않는 이제 이런 당 운영 시스템을 해왔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번에 황교안 전 후보, 총리가, 예, 예. 전 총리께서 예. 들어올 때도 당헌 당규 이 위배 부분이 예.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문제됐을 때도 원칙대로 하면은 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비대위에서 이미 이 원칙을 깨고 한 이 사례들을 자기네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지켜야 된다는 명분이 없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대위에서 제대로 이거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는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황교안 전 총리, 그 황교안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좀 한 명 한 명 뜯어가지고 좀 살펴보면요. 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출마 자격 여부가 예. 그죠? CCB가 불거져가지고 문제가 됐고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총리를 지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결국 다시금 그 소위 이 보수 정당에겐 불리한 당시의 탄핵 프레임이 재작동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황교안 총리는 자기가 보수 대통합의 적임자다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거기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황교안 총리에 대한 또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일단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이 지지율을 보면은 다른 후보들보다는 앞서 있긴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당 대표를 뽑는 이 후보하고 대권 후보하고는 자격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공고할 때도 사장을 뽑는 공고하고 그다음에 비서를 뽑는 공고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기술직을 뽑는 공고가 다르잖아요. 자격 요건이 다르듯이. 그러면은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비디오에서 이런 공고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공고면 당대표 자격에 맞는 기준은 우리 당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가이드를 제시를 해 줬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은 혼선이 오는 거죠. 지금 이거 당대표를 뽑는 건지 대권 주자를 뽑는 건지 그러니까 기준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이 비대위 체제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문제와 다시 연동되는 문제인데요. 예컨대 지금 보수 혁신과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안 과제거든요. 더군다나 지난 탄핵 과정을 통해서 예컨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분리했단 말이에요, 보수층이요. 이게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보수정치 통합도 이루어져내야 되고 국민이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죠? 비전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 뽑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중첩되면서 오히려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되면서 문제가 더욱더 곤란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황교안 그 후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고원 총리라든가 반기문 총장 정치 일선에 나서려고 했다가 전부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어떤 비판들이 있었냐면 뭐 고시 패스해서 꽃길만을 계속 걸어오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고 정치는 굉장히 그 험악한 바람이 부는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황교안 총리가 이 정치판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과거의 예들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도 그와 관련한 글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온실에서 자란 분이 이런 그 질갱이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크게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이 후보들 일단은 이제 8명을 이렇게 보면은 후보군을 먼저 한번 이렇게 먼저 짚어보자고요. 지금 8명 중에 4명이 법조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이고 3사람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법조인이 되었다. 아니면 또 법조인 중에서도 판사가 되었다면 판사가 자유한국당을 다 끌고 가는 리더 입장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아니면 또 검사 출신이 됐을 때는 검사와 판사가 당을 끌고 가는 이런 구도인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이제 문제점이 하나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점일 수도 있고 또 장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직 요번 여기서는 이 탑픽은 아닙니다만 김경수 사건, 그다음에 문다혜 그 사건 이 두 가지와 연관해서 이렇게 볼 때 이 당으로서 대권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 이 총체적인 야당과의 어떤 이 결전을 준비한다고 보면은 이런 법조인 체제로 무장해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연동해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쟁이 필요할 때 꽃길만을 걸은 사람으로는 안 되고 자기가 투쟁의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이나 작년 지방선거를 실패한 책임에서 그죠? 일단은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여론을 보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호감보다도 비호감이 높아가지고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진짜 뭐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예. 부분인데 현실은 또 현실이고 그런데 네.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죠. 네, 네. 또 그리고 아주 이 전국을 찌르는 부분들을 잘 또 짚어내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야당과의 여당과의 어떤 이 전략적인 이 투쟁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 후보들 간에 이렇게 보면 한교안 총리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또 주호영 후보도 네. 그렇고 또 오세훈 후보 등등 이 떠오르는 후보들 다 보면은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 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전체로 이렇게 보고 차라리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까 이 법조계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은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나머지 세 사람, 네 사람은 그럼 출신이 전공이 뭐냐? 네. 예를 들어서 정우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우택 후보는 사선 의원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충주시장을 했고 또 장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은 이분은 5선 이상급이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굉장한 이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장점이죠, 그 부분도. 네, 네. 그리고 이분은 또 법학을 공부를 하고 또 하와이 대학교에서 또 경제학 네. 박사를 하고 왔는 또 경제통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5선 의원이에요. 네. 또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계속 이 국회의원 생활을 했단 말이죠. 네. 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도 네. 했지만 이분은 진짜 완전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죠. 조용하면서도 상당히 강단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상수 의원이 유일하게 사업가 기업을 했던 분이에요. 동양 네. 정권에서 부사장 감사도 하고 또 데이컴에서 임원도 했고 이런 또 특이한 또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삼선 의원인데 광역시장을 2번이나 했어요. 그죠. 인천시에서 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분도 굉장한 내공을 또 갖고 있는 분이라고 네. 또 설명드릴 수 있겠죠. 주호영 의원은 4선 의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바른정당에 가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또 2번이나 했고 또 특임 장관도 했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온 이 현역 의원들 네, 예. 현역 의원들은 경력이 다들 굉장해요. 그러니까 5선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가장 젊은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진태 의원인데 네. 이제 나온 분들 중에서는 1964년생이니까 그러니까 갑진년 용띠생이시죠.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또 시민단체들과 이 연대해서 진짜 이 아스팔트에서 이 투사로서 활동했던 네. 분 아닙니까?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오세훈 후보가 61년생이니까 네. 그분은 이제 신축년 소띠시고 그다음 조응 의원이 경자년 쥐띠시고 그래서 네, 네. 이제 이 세 분이 좀 젊은 편에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50년대생들이고 안상수 의원만 이제 좀 원로하신 분이죠. 40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이 출신별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또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선거 때는 이 조직 선거가 상당히 이 작용을 그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역별로 굉장히 골고루 나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지금 이 서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 있는지를 한번 좀 짚어보면서 보면은 먼저 김진태 의원은 강원도잖아요. 예, 예. 근데 정우택 의원은 충북이란 말이죠. 그쵸, 예. 또 안상수 의원은 충남이에요. 예, 예. 그 다음 심재철 의원은 광주 일고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전남 출신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그 다음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특별히 자기 이제 출신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예, 예. 홍준표 의원을 지금 서울로 봐야 될지 아니면 PK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을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냐는 게 하나 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관가했던 부분이 주호영 의원이 네, 네. 사실은 TK를 대표해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당원 35만 명 중에 가장
당원이 많은 지역이 TK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쪽에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죠. 계시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와 이제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표 계산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의원이 만만치 않은 하나 세를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한 명 한 명 뜯어보면은 또 뭐 다 나름대로 경력도 화려하시고 그죠? 네. 중량감을 갖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거는 한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소위 거물급이라고 하는 잠룡이라고 하는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정도가 지금 계속 연일 신문지상에 기사를 오르내리락 하면서 예. 나머지 후보들은 존재감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 아까 오세훈 시장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어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도 또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뭐 서울 시민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지난 학교 무상급식 네. 반대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나가지고 그죠? 그렇죠. 시장직을 사퇴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결국 박원순 시장에게 시장직을 물려주면서 소위 좌파 정권의 탄생에 이바지한 거 아니냐. 무책임하다. 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후보 본인 스스로도 잘 아시는 네.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장 그게 가슴 아픈 부분이고 자기로서는 아킬레스 건이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거부 반응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게 2010년도 아닙니까? 벌써 한 예. 9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젊은 층들은 그걸 잘 몰라요 또. 네.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 그 세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만약에 가질 경우에는 네. 어쨌든 사람들이 분류할 때는 황교안과 김진태 두 후보는 네. 친박으로 분류를 할 것이고 예. 나머지는 이제 비박으로 분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지금 주호영 대표되는 주호영하고 이쪽에 있는 이 홍준표 두 분이 표를 갈라가고 충청도 표는 나중에 또 충청도 후보들이 어떻게 저걸 처신하느냐 또 후보 단일화되느냐 그걸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 저걸로 볼 때는 이 표 분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이 심각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오세훈까지 합류가 된다. 그래 되면은 사실은 비박이 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예. 소위 이제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친박계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적인 후보가 황교안 후보와 김진태 후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후보가 표가 겹치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은 서로 표를 잠식해가는 네거티브한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김진태 의원이 만약에 약진하게 되면은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국면에 처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선거가 프레임으로 가지면 결국은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간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진태 후보가 약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4, 5만 표까지 가지고 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황교안 후보 쪽으로는 그만큼 더 덜 가지고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 또 비박 쪽에도 보면은 여기도 어차피 또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예를 들어 홍준표, 그 다음에 오세훈, 그 다음에 또 TK를 대표하고 있는 주호영, 그 다음에 또 충청도 표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가 이렇게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이제 계산이 복잡해질 거예요. 복잡해지는데 분명한 것은 김진태가 아주 그냥 월등히 잘해서 아예 그냥 이제 돌풍을 일으켜서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볼 때는 황교안이 이제 유리한 구도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표가 이원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잘 들여다보면 또 우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또 재미있게 바라보는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관심이 아마 상당히 국민들, 당원들도 그렇고 안에 내부에서 아는 분들은 이 황교안하고 김진태가 이 표를 어떤 구도로
가지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 홍준표하고 이제 주호영하고 또 오세훈하고 이 예. 관계에서 이 표가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 나중에 이 충청권 표들이 어디로 결집을 할 건지에 따라서 아마 판도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편에 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바른미래당 예. 그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컨대 뭐 친박 성향의 대표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올해 안에 소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당 통합은 물 건너 간 거다.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동해가지고 주호영 의원,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야말로 관리 체제의 이 비상시국에 네. 보수 혁신과 어떤 그 비전을 마련하는 그 관리형 대표로서 자기가 최고의 적임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듣기에도 주호영 의원이 바른정당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과 교감이 크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대당 통합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죠. 네.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또 네. 그런 자기의 이제 셀링 포인트, 큰 셀링 포인트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후보들도 각자 자기 이제 셀링 포인트가 다 있거든요. 네. 지금 나온 분들이 다 주장하는 게 내가 관리형 최고의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나온 분들이 다 예, 관리형이라고. 그쵸. 이 대권 주자들은 나가라, 사실은 이번에 예. 들어오지 말라, 이제 이런 예.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대권 주자로 그런 데는 세 분 빼고는 다 내가 최고의 적임자다. 그쵸.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주장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되죠. 예.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흠결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인 군자를 뽑는 그런 선거가 선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면은 이 흠결이 결정적인 이 당대표가 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그게 아니라면은 차선 체계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내 입에 맞는 그런 후보가 있지 않을 거예요. 내 스스로도 만족 못 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안에서 이 후보들 안에는 굉장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당원들이 좀 똑똑해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당원들이 뭐가 문제냐? 꼭 될 듯한 사람인데 줄을 서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줄 서기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서 당원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뽑기 전에, 누구인데 줄 서기 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각자가. 그쵸.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무엇이 당면 과제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가 누구냐. 이걸 보고 선택을 해야지, 저 사람이 지금 여론 지지율이 뜨니까 저기 가서 줄 서야겠다. 여태껏 그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당원들이 바뀌어야 훌륭한 당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당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똑똑하지 않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바뀌기도 또 쉽지 않죠. 한 달 남겨놨는데 한 달 동안 바뀌어가지고 2월 17일 날 선거하기 어렵잖아요. 아니죠. 생각을 바꾼 데는 1초도 안 걸리죠. 그런가요? 생각을 바꾸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 자유한국당은 국민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어느 저작거리에 있는 거죠. 뭐 사인들이 만나 무슨 뭐 동아리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정당이라는 것은 당 안의 잔치인과 동시에 전당대회가 밖으로는 국민과 함께해서 국민 속에서 정말 대권 수권 정당으로서 그죠? 뭔가 자기 위상을 마련하는 건데, 근데 이제 계속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기왕에 이제 얘기되는 뭐 그 3강 후보들과 나머지 후보들을 보면 올드보이다. 또 그나물의 그 밥 아니냐. 과거형 후보들이고 미래형 후보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 설득 지지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보수 혁신과 어떤 미래 비전 마련하는 것이 난망하지 않느냐. 다시 계파 싸움으로 전락해가지고 친박 대 비박으로 싸워가지고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거다. 구태의연한 반공 프레임만 강화해서 결국은 미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국민 정당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잔치, 그 잔치로서의 전당대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먼저 좀 이 역사를 좀 이렇게 예.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당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네. 정당. 예. 이 당자가 한자로 이게 무리당자거든요. 그렇죠. 이 무리를 짓는 거는 원래 선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조금은 이 나쁘게 해서 나쁜 사람들이 무리를 짓는 거지 선한 사람은 무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욕망이 더 강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복잡해지고 어려진 예. 부분이 옛날에는 모든 이 정보를 국가가 갖고 있었거든요. 예. 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게 권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공개가 돼 버렸단 말이죠. 예. 국민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권력이 없어요. 국민이 권력을 갖고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부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뒷조사를 했는 정보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인은 안 갖고 있으니까 약점이 잡힌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무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게 노조를 결성하고 무슨 단체를 정교조를 결성하고 이런 무리를 지어가지고 때로 덤비는 거예요 지금 예. 정부에. 근데 정당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때 집단이거든요 이게. 그쵸. 비슷한 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상적인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치 집단을 만드는 건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차선책으로 이제 이걸 끌고 가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쨌든 정치에서는 조직을 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조직을 만드는데 조직을 만들려면은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조직 관리하는 데는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정치가 구현되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민감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예. 그래도 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예. 부분일 테니까.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간다면 예. 지금 3강 중에 그 2강만 남는 거죠. 황교안과 홍준표. 예. 여기서 또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이 그렇다면 친박이라면 네. 그러면 홍준표는 비박일 텐데 예. 결과적으로 한 2월 한 중순쯤이요. 설이 지나고 2월 27일이 다가올수록 당 내든 당 밖이든 예. 결국 친박 대 비박 이 싸움으로 막 격화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아주 낡은 이미지만 계속 쌓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실은 참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예. 누가 되든 네.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이 당 자체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 네. 우려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이 과거에 온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예. 당대표가 바뀌고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은 갖고 있는데 예.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또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도 이 자리에 좀 서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당원들이 바뀌고 우리가 보는 그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개인적인 나온 후보들 자질은 이분들 중에는 누가 되더라도 뭐 큰 무리 있는 그런 우리 후보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조직 싸움으로 결국은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이 국민들에게 또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죠. 근데 예. 우리 이제 한번 이 표 분석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자유한국당 당원이 지금 한 35만 명 정도 되죠. 그렇죠. 이게 투표율을 재추산입니다만 이게 뭐 이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몇 프로 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예. 한 45% 전후를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아마 한 15, 6만 명 정도가 투표장에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래 되면은 이 7명 후보 내지는 8명 후보가 끝까지 이제 몇 명이 갈 거냐. 이제 네. 이합집산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한 4강으로 가진다고 하면 4강 구도로 가진다고 하면은 거의 정리가 돼 버려요. 왜냐하면은 7명 중에 4강이라면은 충청도 이 부분을 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충 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선되는 표는 6만 표 이상이면 당선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6만 표 이상이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이제 이게 좀 경합이 된다면 5만, 4만 이렇게 분산되고, 나머지가 한 1, 2만 표로 이제 분산돼서 갖는다고 이렇게 구도를 보면은 쏠림 현상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선거의 이 어떤 이 승부를 결정하는 부분은 이 조직 선거기도 하지만 결국은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가 지금 한 90개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 국회의원이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한 지역별로. 네. 그러면은 30명의 초재선 의원이 다 누구를 밀어준다 해봤자 3만 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역 의원이 있지 않는 당 외, 그러니까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결국은 각자의 그 소신에 의해서 투표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 봐요. 오더에 의해서 어떤 표를 찍는 행위가 아니라 아니죠. 예.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 이정현 후보가 나왔을 때 돌풍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어떤 그런 계기가 있다면은 네. 어쩌면 그런 후보가 뜻밖의 당대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예.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국민 잔치로 전당대가 성공한다면 예. 소위 2월 27일 전당대 전과 예. 전당대 후에 당 지지도가 확 바뀌어야 돼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TV 토론도 할 것이고 네. 많은 여론 조사 기관, 언론사들이 이걸 다 방영을 할 거거든요. 기사를 취재할 거고요. 예. 그랬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래 이 정도면은 성공한 것 같다. 이 정도면은 뭔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네.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드는데 자기가 또 힘을 좀 보탤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전당대회 27일 이후 자유한국당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바뀌면서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이게 내부에서 누가 되고 안 되고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전망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당 대표가 이 자기의 철학을 분명하게 갖고 확실한 노선을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이 당헌 당규와 이제 이 처음에 만들어진 저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념적인 저게 있는데 그게 충실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보수적 가치를 지킨다려면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자유민주주의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전술 전략적인 면에서는 많은 이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적인 시각이 필요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혼선이 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전술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지 사람이나 당 자체가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혼선이 와가지고 당 끌고 가는 이 지도부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네. 당 자체가 중도 쪽으로 가버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지키자고 하는 이 조금 보수성이 강한 예. 사람들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잘못됐다고 비난을 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당 대표가 진짜 확실한 이 철학과 보수적 가치를 갖고 전술 전략을 세워가지고 간다면은 반드시 국민들 호응을 얻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중에는 자유한국당의 당원도 있을 것이고 또한 당원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자유한국당의 2월 17일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이유는 이 전당대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지, 긍정적으로 역할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역할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분도 한번 분석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워블로거 만리풍치를 이끌고 계시는 국가혁신포럼 정현태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